서울 서초구의 언덕 위에 자리한 서경민 회장의 저택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회색빛 대리석 외벽과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 그리고 집안 곳곳을 채운 고가의 예술품들까지 모든 것이 빛나고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균열이 숨어 있었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9살 소년 서준우가 있었다. 준우는 대성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2번이나 유급했다. 친구들은 이미 고학년 교과서를 읽고 있는 나이에 그는 여전히 기력과 니은을 헷갈렸고 두 자릿수 덧셈에서도 머릿속이 새하려졌다. 책을 펼치면 글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고 숫자는 서로 뒤엉켜 형태를 잃어버렸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를 조용히 불러 대안학교를 고민해보라는 말을 건넸고 반 친구들의 눈빛에는 공공연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날 역시 준우는 교실 뒤쪽에 앉아 아무것도 읽지 못한 채 가만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정 선생님이 칠판에 단순한 문제 하나를 적으며 말했다. 서준우,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그 순간 교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준우는 책상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선생님이 적은 문제는 17 더하기 8이라는 간단한 계산이었으나 그의 눈에는 숫자가 아니라 서로 형태가 다른 검은 얼룩처럼 보였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 사이에서 얇게 웃음소리가 흘렀다. 역시 못하네. 어떻게 저 학교에 들어왔대? 집에 돈 많으면 뭐해? 머리가 안 되면 끝이지. 그 말들이 칼처럼 들려왔지만 준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리로 돌아와 공책을 펴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은 언제나 그의 친구였다. 그는 교실을 괴물처럼 그렸고 자신은 그 안에 갇힌 작은 새처럼 표현했다. 나중에 이 그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단서가 될 터였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저택은 넓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아이의 울음을 다정하게 감싸줄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 윤서진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한층 더 차갑고 정적이 감돌았고 아버지 서경민 회장은 일에 몰두하며 슬픔을 야망으로 덮어버렸다. 그가 서재로 향할 때 낯선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이윤아였다. 윤아는 검은색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막 사용한 듯한 천과 세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준우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저녁 가져다 드릴까요, 도련님? 준우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자리에 앉아 다시 그림을 꺼내 들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린 그것이었다. 나무, 새, 그리고 글자 대신 거대한 그림들로 가득 찬 종이. 그런데 문틈 사이로 은하가 서재를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우연히 그 그림을 보게 되었다. 멈칫하며 은하는 종이를 더 가까이 살펴보았다. 그 그림에는 혼란스러운 학교, 소음, 공포, 그리고 작은 아이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종이 한쪽 귀퉁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말하고 싶을 뿐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강원도 작은 시골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을 떠올렸다. 책을 읽지 못하지만 음악에 천재적인 아이, 산만해 보이지만 기계 조립을 누구보다 잘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는 문제아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은하는 천천히 말했다. 준우아,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준우는 움찔하며 종이를 숨기려 했지만 은하의 표정에는 비웃음도, 평가도, 불편한 호기심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냥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니? 다들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아빠도, 애들도. 그래서 은하는 그의 옆에 천천히 앉았다.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아주 특별해.
너는 세상을 색깔과 이야기로 보나 봐. 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세계를 이해해주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근데 사람들은 글자로만 봐로. 그림은 아무 소용없대요. 은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람들이 아직 너 같은 아이를 만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야. 잘못된 건 세상이야. 너는 아니고. 그 말은 준우에게 처음 듣는 종류의 위로였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심스럽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서경민 회장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빛났다. 표정은 피곤과 불만이 엉켜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련님 공부는 하고 있나? 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러났다. 서경민은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또 그림이나. 언제까지 이런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을 거지. 내일 새로운 과외 선생이 올 거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지. 그날 밤, 은하는 자신의 작은 직원방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경민의 말투, 준우의 눈빛, 그리고 종이에 적힌 문장까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그의 언어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내가 도와야 한다. 아무도 이 아이를 보지 못하는 동안 내가라도. 그리고 이 결심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아침, 저택의 주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정갈했다. 은하는 묵묵히 식탁 위에 아침 식사를 차려두고 복도로 나섰다. 서준우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서경민 회장은 이미 신문을 펼쳐든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어젯 밤 이후 은하의 눈빛에는 묘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준우는 새로운 과외 선생과 첫 수업을 시작했다. 선생은 유명 학원 출신으로 수십 명의 특목고 입학생을 배출한 이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업은 칠판과 문제집, 그리고 끝없는 설명으로 이루어졌지만 준우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중을 잃었다. 눈동자는 허공을 떠돌았고 손끝은 종이 구석에 작은 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난 뒤 선생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서경민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복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경민은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우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 다음 시험에서 낙제하면 아예 미술 도구도 못 만지게 할 거다. 알겠나?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비쳤다. 그날 밤, 은하는 조용히 준우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준우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도 글자는 하나도 써지지 않았고 수학 문제는 빈칸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림 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촘촘히 담겨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다가가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힘들었지. 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또 혼났어요. 다 틀렸거든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은하는 살짝 웃으며 그의 손에서 연필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숫자 5를 그렸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다. 이게 뭐처럼 보라. 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고양이 꼬리요. 그렇구나. 그럼 이건. 이번엔 팔을 그렸다. 눈사람 2마리가 포개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넌 숫자도 그림처럼 보는구나. 준우는 살짝 눈을 올려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공책 한 장을 넘기며 말한다.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해두자.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대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다. 은하는 매일 새벽 자신의 청소와 식사 준비 일을 마친 후
틈틈이 교육 자료를 준비했다. 숫자를 색으로 표현하고 문장을 이야기 구조로 바꾸며 역사 인물들을 만화처럼 구성했다. 그리고 매일 밤 서재나 정원 구석에서 은밀하게 수업이 진행됐다. 준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숫자를 두려워하던 손끝이 이제는 색연필을 잡고 식탁 이 과일로 더하기 빼기를 계산했다. 글자를 기억하지 못하던 아이가 은하가 들려준 이야기 속 단어를 자기 그림 속에 조심스럽게 새겨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집 안의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오명자 가정부장은 최근 들어 아이와 은하가 자주 함께 있는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은하의 방 청소 중 교과서와 아이 그림이 섞인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수학 공식과 역사 사건, 영어 단어가 만화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건 오명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날 밤 식당 CCTV를 다시 돌려보며 은하와 준우가 함께 앉아 문제를 푸는 장면을 녹화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건 분명히 선 넘은 짓이야. 며칠 뒤 대성초등학교에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학력 진단 평가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위 20% 이내 성적을 가진 학생만이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서준우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그러나 은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교장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학습 특성 차이 고려하에 조건부 기회를 얻어냈다. 단 학교 측은 별도 지도 없이 학생 스스로 준비해야 함을 조건으로 걸었다. 준우는 처음엔 겁을 먹었다. 제가 시험에 나가도 되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믿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느끼느냐야. 매일 밤 은하와 준우는 함께 공부를 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준우 방식으로. 예를 들어 삼국시대를 배우는 날에는 각 나라를 동물로 비유의 이야기로 만들었고 영어 단어는 각각의 색깔과 감정으로 암기했다. 책상 위에는 항상 그림과 도형, 색연필이 함께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우의 표정은 달라졌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혼란보다 집중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은하가 물었다. 넌 이 공부하려고 해? 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림만으로는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방법으로도 말할 수 있게 되면 내 그림도 이해해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단지 학습이 아니라 이해받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이대로 사라져선 안 돼. 반드시 모두가 이 아이를 보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과 준우의 비밀 수업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대성초등학교의 전국 학력 진단 평가 예선일이 다가올수록 준우와 은하의 수업은 더욱 치열해졌다. 밤이면 서재 한쪽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색연필과 카드, 모형 교구를 펼쳐놓고 공부에 몰두했다. 수학은 음식 재료로, 과학은 실험놀이로, 국어는 감정일기로 바뀌었고 영어 단어는 짧은 이야기에 녹아들어 그림과 함께 기억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변화의 기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오명작 가정부장이 은하의 비밀 수업을 의심한 끝에 몰래 설치한 작은 카메라가 은하와 준우의 수업 장면을 포착했다. 그녀는 영상을 USB에 담아 서경민 회장의 비서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곧 언론의 손에 넘어갔다. 며칠 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서 회장 아들 교육, 가정부 선생님이 맡았다. 기사는 영상 캡처와 함께 은하가 교사 자격도 없이 회장 아들의 교육을 맡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에는 악의적인 뉘앙스가 짙었고 댓글란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넘쳐났다. 이 집은 모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가정부가 가해라니.
교육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나마 몇몇 사람들은 댓글로 다른 시선을 던졌다. 아이 표정이 다르던데 저 선생님이 뭘 바꾼 건 아닐까. 학교가 못한 걸 누군가는 한 거잖아.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대성초등학교에도 영상과 기사가 전달되었고 학교 측은 준우의 예선 참가 자격을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결국 학교는 공식적으로 예선 출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경민은 회장실로 은하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엔 출력된 기사가 들려 있었다. 내가 이 집에 너를 들였던 이유는 정해진 역할을 하라는 거였다. 넌 가정부라. 그런데 이게 뭔가? 은하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저는 도련님이 배우는 걸 도운 것뿐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교육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은 조롱거리가 됐고 내 아들은 시험조차 못 보게 됐어. 준우 문 앞에 서 있던 오명자는 회장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들은 준우는 충격에 빠졌다. 침대에 주저앉은 그는 그림 도구를 하나둘 쓰레기통에 던지기 시작했다.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엄마가 생전에 사준 색연필들이 바닥을 굴렀다. 에휴, 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선생님도 그림도 다 틀렸나 봐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일부 학부모는 서 회장의 권위 없는 교육을 비판하며 학교 측에 강력 대응을 요청했고 다른 일부는 준우와 은하의 교육 사례를 다양한 학습 접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한 기성 언론 매체에서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은 그녀는 예 가정부가 되었나. 기사에는 이윤아가 과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으며 유학 제안을 거절하고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교직을 포기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숨겨진 인재, 교사의 길을 잇지 않은 여성, 교육계의 거울이라는 찬사가 이어졌고 여론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경민은 집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안에 윤서진은 미소를 머금고 아들과 함께 크레용으로 바닥을 가득 채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준우는 글자보다 색깔로 말해요. 그냥 그 아이만의 방식인 거예요. 생전에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다음 날 은하는 다시 서재로 불려왔다. 경민은 짧게 말했다. 내가 잘못 봤소. 도련님은 당신 덕분에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알겠소. 아이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맡아주시오.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소.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읽었다. 며칠 후 대성초등학교는 조용히 공지를 올렸다. 학습 특성과 개인 성장에 기반한 예외적 참가 허가. 준우는 다시 명단에 포함되었고 이번에는 단 한 사람만을 믿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은하와 준우는 다시 교재를 펼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들은 숫자를 색으로, 문장을 이야기를,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나갔다. 은하는 학습을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은하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뚜껑을 열자 빛이 바랜 물감 세트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물려준 것이자 은하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매일 손에 쥐던 소중한 기억이었다. 이건 내가 가져. 정말로 은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나한테 행운의 물감이었어. 이제 내가 가지고 시험장에 가. 준우는 말없이 그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꼭 보여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은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이 아이가 세상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외치는 날이 될 것이다. 시험일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서준호와 이윤아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시간을 보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서재에 불이 켜졌고 가끔은 정원 한쪽에 앉아 햇살 아래서도 학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표현의 언어를 찾는 여정이었다. 은하는 기존 교과서 방식이 아닌 준우만의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다시 구성했다. 예를 들어 수학의 분수 단어는 피자 조각 모형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고, 과학은 정원에서 직접 관찰한 식물과 곤충으로 실험 노트를 만들게 했다. 역사 시간에는 삼국시대를 로봇 캐릭터로 바꾸어 각각의 전략을 애니메이션 시퀀스처럼 구성했고, 영어 단어는 색깔과 감정으로 분류해 암기법을 익혔다. 준우는 점점 달라졌다.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문제지를 피하던 아이는 사라지고 오히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아이로 변해갔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10가지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의 방식은 남들과는 달랐지만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다. 하루는 시험 대비 모의 질문에 이런 항목이 있었다.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우는 고민 없이 적었다. 이윤아 선생님. 내가 말을 못할 때 내 마음을 들어준 첫 번째 어른이에요. 은하는 그 답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언가 뜨겁고 조용한 것이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적셨다. 한 아이의 변화는 때로는 점수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학교 측은 준우의 시험 참가를 허락하긴 했지만 특별 감시자를 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함이라 했다. 언론의 시선도 여전했다. 일부 언론은 준우를 예의를 요구하는 특권층의 상징으로 묘사했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교류 모델의 가능성으로 다루었다.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사이 서경민 회장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그는 준우의 공부를 간섭하지 않았다. 단지 매일 아침 테이블 위에 조용히 두 잔의 차를 올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몰랐구나. 그 아이가 말하고 있었는데도. 그날 저녁 은하는 조심스럽게 경민에게 말을 꺼냈다. 도련님이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간단한 손동작으로 괜찮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직접 말은 못하니 가슴을 한번 두드리는 정도로요.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만 조심하세요. 오해받지 않게. 며칠 뒤 마침내 전국 학력 진단 평가일이 다가왔다. 대성초 운동장은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언론사들로 가득했다. 각 언론은 고득점이 예상되는 유명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문 앞에는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이다라는 피켓을 든 시민단체와 학습 특혜 반대라며 항의하는 이들이 함께 있었다. 준우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은하와 함께 체육관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색연필 케이스를 꼭 쥐고 있었고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무서워로. 다들 날 보면 속으로 생각하겠죠. 제가 여기 있지? 라고. 은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야. 넌 여기 올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걸 내 방식으로 보여주면 돼. 그 말에 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책상에 앉았다. 시험 시간은 120분, 국어, 수학, 논술 순이었다. 앞부분 문제는 기출 연산과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고 준우는 준비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림으로 구조를 잡고 이야기로 문장을 연결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 논술 문제였다. 당신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보세요. 준우는 잠시 펜을 멈췄다. 주변은 고요했고 시계는 마지막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연필을 들고 글 대신 종이에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기 시작했다. 뿌리에는 이해, 줄기에는 표현, 가지에는 색, 소리, 움직임,
감정이라는 단어가 적혔다. 나뭇잎 하나하나에는 그가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글자 아래에 짧게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배운 건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는다는 거예요.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 준우는 가슴을 한 번 두드렸다. 은하는 체육관 뒤편 관람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손동작 하나는 수백 마디 말보다도 강한 메시지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를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 순간 시험장 한쪽에서 시험관이 다가왔다. 카메라가 은하의 표정을 비추었고 일부 교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감독관이 말한다. 학생이 손짓으로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었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 결과 전체가 모욕가 될 수도 있었다. 체육관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수십 쌍의 눈이 준우와 은하를 향했다. 그때 준우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시험장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저는 문제를 풀다가 긴장해서 그냥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서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모든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한 명의 감독관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이의 답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교육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답이네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준우의 답안은 채점 이론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정해진 형식의 글이 아니라 그림과 상징으로 표현된 논술은 일부 의원들에게는 무성의하다고 비춰졌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대성초등학교 교장실에서는 이례적인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교육 전문가, 심리상담가,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회의였다. 주제는 하나였다. 이 아이의 답변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가? 그 회의에서 한 노년의 교육학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이 아이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답한 것입니다. 결국 준우의 답변은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게 되었고 전국 10위권 내 성적으로 평가되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림으로 말한 소년, 교육계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다. 다른 방식은 틀린 방식이 아니다. 서준우의 시험장이 전한 메시지. 유윤아 역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보다는 준우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교육 방식은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중지능 수업 시범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다. 서경민 회장은 아들의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칭찬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고급 스케치북과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가 담겨 있었다. 스케치북 첫 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내 방식으로 내 세상을 그려라. 그날 밤 준우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실망 안 하셨어요? 경민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실망했던 건 내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둘 사이에 흐르던 오래된 거리감이 처음으로 조금 좁혀졌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창의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름은 다르게 배우는 교실. 유윤아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 프로젝트였다. 이곳에서는 난독증, ADHD, 학습장애 등으로 일반 교실에서 배제되거나 주목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준우는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수업을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물었다. 형은 예전에 수학 못했어요. 응, 글자도 헷갈렸고 시험은 늘 망쳤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잘하게 된 거예요? 준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누가 내 방식대로 해도 된다고 말해줬거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었어. 수업이 끝난 뒤 준우는 복도에 걸린 자신이 그린 큰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그림 속에는 여러 갈래의 나무가 있고 각기 다른 모양의 새들이 날고 있었다. 어떤 새는 작고 어떤 새는 무겁고 어떤 새는 날개가 비뚤었다. 그러나 모두가 하늘을 향해 날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틀린 게 아니었어. 난 그냥 다르게 날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윤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검정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지 가정부가 아닌 수많은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다. 잘했어요, 준우야. 선생님이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세상이 조금씩 준비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그건 너 같은 아이 덕분이야. 멀리서 한 아이가 다가오며 외쳤다. 형, 이거 봐요. 나도 나무 그렸어요. 준우는 그 아이에게 달려가며 대답했다. 그래? 내 나무엔 어떤 잎이 있니? 그 질문은 예전의 준우라면 들을 수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말이었다. 이해받는 사람이 되어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그날 오후, 센터 출입문 앞에 작은 문구가 새겨졌다. 모든 아이는 배운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색이 보이기 시작했다.